이번 이야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A가 일본에 가기 전에 잠시 동안 백수로 지낼 때의 일이다. A는 일본 외에도 다른 여러 나라를 많이 갔는데 중국과 대만, 미국, 그리고 유럽까지 갔었다. 이 일이 일어난 곳은 루마니아였는데 그 중에서도 깊은 산속에 있는 산장 같은 곳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그곳은 아주 크고 넓은 저택과 같은 곳이었는데 A가 그냥 일 때문에 갔다고만 해서 그곳에 왜 갔는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 A는 아버지를 따라서 통역사와 함께 그곳으로 향했고 막 도착했을 때 정말 멋진 곳이라고만 생각했을 뿐 딱히 이상한 건 없었다고 한다. 문화가 다르니 귀신이라고 해야 할지 월량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상한 것들도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일행들은 그곳에 일주일간 머무르며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곳에는 저택 관리인이 따로 있었고 일행들은 그를 통해서 저택의 유래나 주인의 가문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해 뜨는 시간이 되면 저택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A가 아버지를 따라 루마니아까지 간 것 같았는데 왜 하필 거기까지 갔는지 참 글로벌한 인맥이구나 싶었다. 저택의 주인이나 관리인은 그곳에 살지 않고 가끔 와서 청소나 가지치기 같은 걸 하면서 말 그대로 관리만 하는데 사실 그 비명소리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살지 못한 것도 있었다. 첫째 날 밤에 일행들은 저택을 찬찬히 둘러봤는데 내부가 호텔이나 리조트처럼 아주 넓고 깨끗했다. 무려 4층짜리 건물을 다 둘러보는데 시간이 꽤나 걸렸고 첫째 날은 그렇게 아무 일 없이 넘어갔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셋째 날 새벽 무렵 수십, 아니 수백 명의 것에 가까운 비명소리가 저택 안을 쩌렁쩌렁 울리기 시작했다. 깊은 산속이라 메아리가 쳐서 그렇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확실히 한 사람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A가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일어나 봤더니 A의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원혼이 아닌 진짜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고 한다. 귀신이 우는 소리는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셋째 날의 아침이 밝았고 A는 다시 한번 저택 내부 구조를 살펴봤는데 외벽은 벽돌로 돼 있었고 내부는 모두 목재였다고 한다. 그때 A의 눈에 띈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거울이었다. 각 층마다 거울이 한 개씩 꼭 있었고 하나같이 모두 금색의 테두리가 둘려져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거울에는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짐승의 머리로 된 장식도 있었고 악마를 형상화한 그런 그림도 있었다고 한다. A는 셋째 날이 다 되어서야 거울을 발견한 걸 이상하게 여겼는데 그런 호화스러운 거울이 산속에 있는 조용한 저택이 있다는 건 분위기상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날이 저물자 통역사가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며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못 있겠으니 시내에 있겠다고 했다. 그렇게 저택에는 A와 그 아버지 단 둘만이 남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하루 종일 기도만 드리고 있고 자기가 있어봐야 무섭기만 할 뿐 인터넷도 되지가 않아서 솔직히 통역사를 따라가고 싶었다고 한다. 이런 산속에서 딱히 할 일도 없고 그냥 잠이나 자자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뜨게 되었다.
자세히 보니 A의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기도를 멈추더니 눈을 번뜩이며 A를 빤히 쳐다봤다. 그 눈빛이 무서웠던 A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는데 아버지가 A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찾았다. 어서 가자. 예? 지금 이 시간에 어디를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야심한 새벽에 2층 침실에서 1층으로 내려갔는데 저택에 온 뒤로 1층에 있으면 묘한 냉기가 바닥을 타고 올라와서 신발까지 뚫고 올라오는 것 같았다고 한다. 1층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거울 외에 딱히 눈에 들어오는 건 없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소파와 식탁을 옮기며 구조를 바꾸기 시작했다. 아버지,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도 돼요? 여기쯤인 것 같은데. 그런 A의 물음에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가구들을 옮겼고 식탁을 밀어서 옮기는 도중 바닥에 무언가 탁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카페트를 들춰보니 바닥에 박혀있는 못 여러 개가 살짝 튀어나와 있었는데 그것은 네모난 모양으로 무언가를 봉쇄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이나 문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A의 아버지는 바로 망치를 가져와서 망설임 없이 못들을 전부 뜯어냈다. 아버지, 이거 다 물어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 순간 바닥에 박힌 못과 네모난 나무 바닥이 떨어져 나오면서 바닥이 살짝 꺼졌는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1층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었다. 관리인이 저택에 지하 공간이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 입구는 성인 남자 한 명이 못 들어갈 만큼 상당히 비좁았다. 저택에 온 뒤로 느꼈던 그 냉기가 전부 그 지하로부터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 상황에서 아버지는 모두를 지켜달라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고 A는 정말로 가기 싫었지만 할 수 없이 몸을 굽혀가며 그 좁고 캄캄하고 차가운 지하로 억지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A는 아버지와 함께 냉기가 흐르는 깊고 어두운 지하로 몸을 거의 눕혀가며 내려갔는데 사방이 너무 어두워서 A의 휴대폰 불빛에 의지하며 그렇게 내려갔다고 한다. A가 무심코 돌계단을 손으로 짚자 마치 드라이 아이스라도 만진 것처럼 손이 차갑다 못해 통증까지 느껴질 정도였다. 그렇게 한참을 내려간 끝에 드디어 지하의 바닥에 다다랐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계단이 점점 넓어져서 지하에 도달했을 때는 허리를 완전히 펼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왔다고 한다. 내려가는 길이 좁았을 뿐 지하의 공간도 꽤 크고 넓어서 목소리가 울릴 정도였고 휴대폰 불빛을 비추자 빛이 사방으로 다 퍼졌는데 놀랍게도 벽마다 크고 작은 거울이 덕지덕지 걸려 있었다. 천장과 바닥, 벽에도 온통 거울이라 불빛이 반사되면서 방 안이 순식간에 밝아졌던 것인데 그곳은 귀신이 머물러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왠지 흉악한 인간이 사는 것처럼 그리 느껴졌다고 한다. 지하 공간은 그 구조가 아주 독특했는데 문이 없는 작은 원룸 크기의 공간들이 바둑판식으로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쇠창살이나 창문 같은 것도 없었고 그 안에도 거울이 가득했는데 그 끝은 막다른 길로 막혀져 있었다. 무슨 거울이 이렇게 많아? 집주인도 취미가 진짜 이상하네요, 아버지. 여긴 막다른 길이군. 네. 다 봤으니까 이제 올라가요. 아니, 해 뜰 때까지 기다려보자. 네? 여기서요? 그래,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면 저 가서 옷 좀 가지고 올게요. 후드만 입고 있으려니까 너무 추워서요. 그렇게 하거라. 사실 A는 옷을 가져온다는 핑계로 혼자라도 그곳을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들렸던 비명소리가 전부 지하에서 났다는 걸 이미 눈치챈 후였다고 한다. 지하에서 들리는 비명소리가 메아리 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처럼 들려왔던 것인데 그렇게 겨우 위쪽으로 올라온 A는 주섬주섬 옷을 챙긴 뒤 지하로 내려가는 문 앞에 섰다. 아, 그냥 해 뜨면 내려갈까?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뭐야? 그 소리에 놀란 A는 조명을 켜기 위해 주머니에 든 휴대폰을 꺼냈는데 그 순간 지하에서 회색의 가녀린 팔 하나가 나오더니 A의 목을 움켜쥐었고 A는 악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지하로 끌려가 버렸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것은 꿈이었고 A는 지하로 향하는 문 앞에서 잠이 든 것이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해가 완전히 다 떠버린 상태로 지하로 이어지는 문이 열려져 있었는데 그제서야 아버지 생각이 난 A는 허겁지겁 지하로 내려갔다. 지하에 있는 수많은 거울들 덕분에 휴대폰의 작은 불빛만으로도 내부 구조가 훤히 보였는데 거기에 해까지 떴으니 입구문만 열어두어도 햇빛 때문에 그림자가 비치지 않을 정도로 강한 빛이 드리워져 눈까지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였다. 아버지! 아버지! 그래, 여기 안에 있다. 그 목소리의 A는 실눈을 뜬 상태로 손을 휘저기며 앞으로 나아갔는데 사방이 너무 밝아서 차라리 입구문을 닫고 휴대폰 불빛만 보며 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다. 그런데 문을 닫는 순간 지하는 빛 하나 들지 않는 어둠 속에 잠겨버렸다. 지하에 다른 창문이나 통로가 없어서 그 문이 빛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였던 것이다. 아들, 여기야. 귀 바로 옆에서 또다시 사람 비명소리가 울렸고 그 사이에 자신을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먹먹하게 울렸는데 A가 바로 휴대폰을 꺼내서 조명을 켜자 A는 드디어 어떠한 존재와 마주치게 되었다. 놀랍게도 거울 속에는 살이 썩은 문드러진 사람들이 갇혀져 있었던 것이다. 지하실은 여러 개의 방이 있는 감옥 같은 구조로 돼 있었는데 방 안에 있는 거울로 보면 그 안에 사람이 한 명씩 있었다. 그것이 원혼인지 악귀인지 아니면 서양에서 부르는 악마란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A의 눈에 또렷하게 보이는 것만은 분명했다. 아버지! 아버지! A는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를 찾으러 지하 깊숙한 곳으로 뛰어갔다. 그런데 어차피 끝은 막다른 길이니 그대로 쭉 가면 나올 터인데 A가 아무리 뛰어가도 막다른 길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아무리 가도 길이 보이지 않자 A는 문을 열기 위해 발길을 돌렸는데
거기서 한참을 가도 입구가 보이지 않았다. 마치 지하의 한가운데에 갇혀버린 느낌이었는데 전화가 터질 리도 없었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면 거기서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주저앉아 버릴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의외로 대담한 녀석은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철부덕 주저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또 얼마나 지났을까. 비명소리가 점점 잦아들 무렵에 A가 거울을 다시 쳐다보니 또 다른 새로운 형체가 나타났는데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차려입은 어떤 여자의 모습이 거울에 비춰졌다. 그 드레스의 천이 얇아서 살짝 비치는 다리의 피부는 다 썩어 들어가 있었고 여자는 검은색 상의에 챙이 넓고 까만 모자와 양상까지 쓰고 있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여자의 손톱 끝에서는 새빨간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그녀가 양산을 살짝 들어올리자 얼굴이 드러났는데 피부는 온통 잿빛에 눈은 감은 상태로 입이 살짝 벌어져 있었다. 입에서는 까맣고 진득한 액체가 조금씩 새어나왔고 그제서야 상황이 심각하다 느낀 A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달리기 시작했다. A의 말에 따르면 원래 전형적으로 기괴하게 생긴 그런 귀신보다 사람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하게 생긴 귀신이 훨씬 더 무서운 존재라고 했다. 하지만 거기서 달리고 또 달려도 입구는 보이지 않았고 지나치는 거울마다 그 여자가 서 있었다고 한다. 이제 와서 못 본 척 하기엔 너무 늦어버렸고 자기는 이렇다 할 퇴마 능력도 없는 데다가 아버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A는 잠시 동안 마음을 가라앉힌 뒤 거울 앞으로 한 걸음씩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거울에 손가락을 대보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문득 어떠한 생각이 떠오른 A는 그 거울을 내리치려고 휴대폰을 든 손을 힘껏 들어올렸다. 그 순간 여자가 그런 A를 말리려는 듯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보통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거울을 깨버리면 더욱 심한 저주를 받겠지만 역시 내 친구 A는 평범한 위인이 아니었다. A가 거울을 내리친 순간 거울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러자 여자가 내내 감고 있던 눈을 뜨며 또다시 비명을 질렀다. 여자의 눈은 피눈물이 고여서 온통 새빨갰는데 거울을 막 내리치려는 순간 여자가 A에게 달려들었고 거울에 금이 가면서 휴대폰 배터리가 분리되어 조명이 꺼져버렸다고 한다. 사방이 어둠에 잠겨버린 그 순간 A는 감당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고 깨진 유리 조각들 사이를 더듬어 겨우 배터리를 주워서 휴대폰 전원을 켰다. A는 플래시를 켜는 순간에 귀신의 얼굴이 눈앞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두려웠는데 불을 켜자 아까와는 달리 지하실 전체가 확 밝아지는 그런 느낌은 없었다. 알고 보니 지하실에 있는 거울들이 모두 서로 이어지게 만들어진 거였는데 강한 빛이 하나 들어오면 그 빛이 다른 거울에 반사가 되고 또 반사가 되면서 사방이 밝아지는 시기였다. 그런데 하나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니 처음처럼 밝아지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때 지하실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왔구나. 아버지! 아버지는 한쪽 구석에 있는 방에 쓰러져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는데 옷을 살짝 들춰보니 날카로운 물건에 베인 것 같은 상처를 입고 피가 흐르고 있었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으니 그것이 A의 아버지를 핥히어서 낸 상처가 아닐까 싶었는데 아버지의 가슴팍과 등 쪽에도 크게 베인 것 같은 상처가 나 있었다. A는 아버지를 부축하며 정신없이 계단을 올라갔고
간신히 1층으로 올라오자 관리인과 통역사가 와 있었다고 한다. 관리인은 아버지에게 응급처치를 했고 A가 통역사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는데 아무 말 없이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관리인이 어두운 얼굴로 입을 열었다.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이라면 중세시대의 그 패스트 말입니까? 예. 오래전 이 가문의 한 여성이 흑사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때는 의술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었고 별의별 해괴한 치료법들이 많았죠. 사람들은 흑사병이 지상의 공기로 감염된다고 생각했고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깊은 산속이나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이동했어요. 그럼 지하에 있던 사람들 모두 흑사병에 걸렸던 겁니까?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보셨다시피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온갖 미신과 점성술에 의존을 했는데 그 검은 드레스를 입었다는 여자도 지하로 내려가서 치료를 받았을 겁니다. 흑사병 때문에 까맣게 변한 피부를 가리려고 그런 옷을 입었을 테죠. 다른 이들은 아마 시중을 드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또 흑사병이 빛에 약하다고 생각해서 지하에 거울을 설치해 둔 거겠죠. 지하로 이어지는 문을 열면 그 안이 빛으로 가득 차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모두 예, 신의 대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그럼 그들은 왜 다 지하에 갇혀 있는 겁니까? 그건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종교가 심각하게 개입돼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과 관련돼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럼 왜 미리 말을 안 한 겁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다쳤다고요.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지하에 몇 번이나 내려가 봤지만 당신들이 목격한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비명소리는 듣긴 했지만 그들은 악마가 아닌 사람이었다고요. 아니 그럼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왜 굳이 우리를 부른 겁니까? 저는 그저 무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가문의 사람이었던 여자와 그를 따르던 그 사람들을 위한 무덤 말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더라면 일이 더 빨리 그리고 쉽게 끝났을 겁니다. 물론 우리도 처음에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몇 번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이상한 소문들만 퍼졌어요. 이번에야말로 죽은 자들을 위한 안식처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죠? 이 집을 다 허물고 묘비를 세워야겠죠. 당신이 거울을 깨버렸으니 이제 그 비명소리는 들리지 않을 겁니다. 아니, 뭘 믿고 그렇게 확신합니까? 저는 그냥 거울을 깬 것뿐인데요. 그동안 우리들도 그 거울을 몇 번이나 깨봤다고요. 하지만 비명소리는 끊이지 않았어요. 그건 아마도 우리가 당신들이 본 그 여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당신이 그것을 직접 보고 거울을 깨버렸으니 이제 괜찮을 겁니다. 대체 뭘 보고 그렇게 확신하는 겁니까? 저도 아직은 완전히 보장할 순 없지만 하루 지켜보면 답이 나오겠죠. 일단 의사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관리인의 말대로 비명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A는 아버지를 도와서 어떠한 의식을 마무리한 뒤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 가문이 루마니아에서도 상당한 재력가 집안이라 상당한 금액의 보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A 아버지가 다치는 바람에 별의별 이상한 것까지 다 챙겨줬다고 한다. 최소 200년 전의 일인 흑사병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니 이야기를 듣는 내 입장에서는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